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 1905년 우리나라의 주권이 조금씩 빼앗기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통감정부가 시작되는, 통감정치가 시작되던 시기가 바로 을사늑약 이후였다. 그쵸? 이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사람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였지.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세워서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 이 통감은 총 1대, 2대, 3대까지 있었어.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였어요. 그치? 이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때 우리나라의 주권 다 피탈당하고 이러다가 나라 다 빼앗기겠네, 억울한 거야. 그때 똑똑똑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처지였던 왕이 한 명 있었어. 누구였냐면 바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라는 왕이야. 니콜라이 2세는 일단 러시아의 마지막 왕이에요. 응? 그러니까 고종과 어떻게 보면, 고종도 조선의 마지막 왕이잖아. 되게 비슷한 처지였던 거지. 게다가 점점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니콜라이 2세가 먼저 이제 똑똑똑 문을 두드려. 어이 고종, 요즘 좀 힘들다며 을사늑약 얘기 들었어. 이거 여기서만 이러지 말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특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얘기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라고 해가지고 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헤이그 특사에 오늘 배워볼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준 선생님께서는 회의장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때 병사하셨다 그랬었잖아.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 원래 이분은 만주일대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야. 특히 이분의 키워드 북간도 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었다. 그리고 이휘종 선생님이 계셨어. 이 세 분이 고종의 부름을 받고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특사로 파견이 됐으나 일본은 조선 놈들 봐라, 분명히 얘네들 을사늑약에 아무 말도 없었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 치네,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서인지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걸석 재판이 이루어져서 사형이랑, 이미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왔을 땐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됐을 때였어. 그래서 헤이그 특사에 실패했던 이상설 선생님과 이휘종 선생님은 서로 다시 만주로 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헤이그 특사의 분노를 느꼈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요것을 보고, 너네 고종 가만히 둬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너 자꾸 이렇게 뒤에서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것 같아. 강제 퇴위시킨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고종의 아들이었었던, 독살당해야 할 뻔했었던 순종을 왕위에다 올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나서 또 우리나라의 주권을 피탈시키는, 군대를 해산시켜버리는 정미 7조약, 신한일 협약이라고도 하죠. 신한일 협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이권을 하나하나씩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그리고 나서 들어오세요. 하하. 자,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에 드디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바로 만주 하얼빈에서 이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토 히로부미 사살. 이때는 우리의 경찰권까지도 막 박탈당하고 있을 때야. 사법권도 막 박탈당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1910년 우리나라는 이제 스스로 아무런 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아. 조금씩 힘이 약해지다가 결국 이제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한일 강제합병이라고도 하거든요. 한일 강제합병이라는 내용도 써줄게. 강제합병 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토가 초대 총독이었고 두 번째 통감이 소네, 세 번째가 데라우치였죠. 자,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데라우치야. 데라우치는 1910년대에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 통감부를 조선 총독부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통치 기구로 만들어요. 조선 총독부를 두고 이제 통감이 아니라 총독 정부가 시작되는 거야. 총독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이렇게 올라와서 초대 총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 총독의 1대 데라우치 마사다케.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20년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잖아요. 이때 문제 풀 때 조금 용이한 방법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사료에 나와 있으면은 1910년대, 그리고 세 번째 총독이었었던 이제 사이토 마코토가 나와 있으면 이때부터는 문화 통치기 시작이다 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 이거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머릿속에서 끄집어 올리세요. 자, 1910년대에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게 처음이지. 지금 처음이야. 낯설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게 되니까 총독 밑에 경무총감이 있었다 그랬잖아. 응? 경찰의 업무를 보는 총감이 이꼴 뭐랑 같았었다? 헌병대장과도 같았었다. 군인경찰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군인경찰, 정말 무서운 무기를 든 경찰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경찰의 업무를 봤던 거지. 그래서 헌병경찰제였다. 헌병경찰제 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헌병경찰제 얘기 드리면서, 헌병이 경찰의 업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를 당했어. 그러면은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들이 어떻게 탁탁탁 뛰어가지고 잡겠지. 탁 잡은 다음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잡은 다음에 경찰들이 형량까지 내려요? 안 그러지. 경찰이 바로 그 자리에서 때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막 감옥에 가둬버려? 그러지 않지. 조사까지만이 경찰의 업무란 말이야. 근데 일단 도둑이야 하면은 딱 잡는 거. 경찰의 업무. 경찰의 업무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 헌병 경찰들이 너 도둑질했지? 태형 30대 땅땅땅 판결까지 내려요. 판사의 역할까지 한다는 거야. 판결을 내려서 판사의 역할까지 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30대요? 이랬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몽둥이까지 꺼내들고 어떻게 해? 집행까지 했다는 거야. 집행관의 역할까지 다 했다는 것이죠. 요거를 다 했다. 욕심쟁이야. 아주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었잖아. 그쵸? 요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얘네들도 지금 조선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맞아야 말을 듣는다 라고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 1912년 조선인들을 대상으로만 했었던 태형령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 사람들을 강력하게 때리거나 막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거, 엄벌을 하는 것은 가부개혁 때 없어졌지? 1894년에. 근데 이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조선인만 대상으로 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 조선인만 대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혔어. 괴롭히고 나서 또 어떻게 했었을까? 우리를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침탈하기 시작해. 조선에 어디 괜찮은 땅이 있나, 조선에는 어떤 땅이 있나, 어떤 토지들이 있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령을 실시한다. 토지 조사령을 실시해서 토지 조사령 기간을 줄 테니 기간부 신고제야. 신고를 해라. 누구한테? 총독부에 신고해라. 총독에게 신고해라. 근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아. 그러면 미신고 토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압류를 하겠다. 우리 걸로 하겠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미신고 토지 뿐만 아니라 국유 토지까지도 다 가지고 갔었어. 이거를 총독부에서는 어디에다가? 인도에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당시에 동인도 회사 같은 존재였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기게 되는 것이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팔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는 일본인들한테 조금 더 저렴한 값에 넘기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토지조사령을 통해 뭐가 생겨났었다? 일본인 지주가 늘어났었다. 일본인 지주가 늘었었다. 일본인 지주가 늘어나게 됐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미신고 토지를 다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 근데 이 토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제가 경작권을 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쳐도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선생님도 집이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이때도 토지 없는 농사꾼들이 되게 많았었어. 근데 이런 농민들이 경작권, 임대를 하는 거야. 여기서 계속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씩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임대권을 인정받지를 못했어. 그래서 많은 소작농들이 몰락한다. 그 계기는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제일 많이 화났던 건 1910년대 제일 많이 화났던 건 누구들일 것 같아? 농민들이 되게 많이 화가 났었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외에도 이제 회사령을 제정해서 앞으로 우리 이 조선 땅에서 조선 한반도에다가 회사를 짓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돼. 허가제가 필요했었다. 또한 조선 총독부의 산하기관으로 우리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조선인 자문기구를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어보겠다 하는 자문기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중추원을 뒀어요. 하지만 중추원 초대의장이 누구라 그랬었지? 철종의 사위였던 박영효가 의장이었었다고 하잖아. 실제로 소집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명분만 있었던, 이름만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어. 이 중추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배워볼 부분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1919년 아이고 1919 아이고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3.1운동이 일어나서 조선인들아 너네들 화나면 무섭구나. 아이고 미안해 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1920년대는 조선인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게 라고 했었던 시기, 무단통치기가 끝나고 이제는 너희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게 하는 문화통치 시기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화통치를 쓸 때는 항상 괄호를 치고 민족 분열 통치기라는 이야기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만 옆으로 선생님이 이동을 할게요. 네, 옆으로 왔습니다. 자, 1920년대 사이토 마코토는요, 무관 출신이었었던 무관 출신, 한마디로 장교야. 장교, 군인 장교 출신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 조선인들 무섭지 않게 문관 출신도 총독으로 임명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임명된 적은 없었다는 거. 조선인들이 싫어하는 거 다 안 하겠대. 이때 무단통치기 때 심지어는 요것도 있었었잖아. 교사와 그리고 공직자들, 공무원들, 관리들 제복 입고 칼 착용했었잖아. 그치? 요것도 이제는 해제를 시켜요. 그래서 교사, 공무원, 공직자들 제복 벗어, 칼 착용하지 마 라고 했던 시기였었다 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조선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이 굴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요것도 시기별로 조금씩 이해를 해보면 돼. 헌병경찰제도 조선인들 싫어하는 거니까 보통경찰제로 풀어주겠다라고 해. 보통경찰제로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하지만 실제로 그 헌병에서 일반 경찰로 바뀐 건 맞아요. 근데 경찰의 수와 경찰에 들어가는 이 비용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야. 경찰의 수는 늘어나게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네들 말 잘 듣네.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좀 더 쭈물락쭈물락 거리기가 쉬워지네. 또 하고 싶은 건 뭐 있어? 말만 해. 라고 했는데 이 중추원이 정말 말뿐인 기구였었잖아. 중추원 같은 거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뭔데? 우리 있잖아.
1920년대 들어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자치를 진짜 인정받고 싶어. 이 중청 같은 거 말고 자치권을 달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달라라고 한 거야. 참정권을 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치권, 참정권, 요구운동,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해줄 이유가 없지 하면서 지방자치의회를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도평의회와 부면, 부 띄고 면 협의회였던 거야. 요것을 의회를 만들어주겠다. 여기 우리가 만들어주는 의회에서 조선인들 너네들 여기 들어가가지고 활동하렴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자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야. 실제로 자치기구라는 것보다는 자문기구에 가까웠다. 의회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했다는 거야. 거기에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회비를 내야 돼. 뭐 카드도 아니고 연회비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 연회비가 바로 1년에 5원.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 같은 평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를 하나, 그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점점 1년에 5원씩 낼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친일 지주나 친일 자본가들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드렸었습니다. 자, 태영령도 당연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또 이어져 오면서 여기서부터는 또 경제수탈로 넘어가 볼게. 1920년대 무슨 시기였냐면 1920년대는 지금 일본이 한참 산업화를 이루던 산업화 시기였던 거야. 일본이 산업화를 난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농촌 생산량 자체가 크게 절감하게 돼. 일본에서 미국이 계속 만들어지지가 않아. 생산되지가 않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중상주의 정책을 읽어. 그럼 원자재는 조선 땅에 사면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더 많게 만들기 위해서 명분은 좋았거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서, 야, 조선인들아, 너네들 지금 있는 쌀로는 배 안 부르지. 우리가 한 번 농사 지었을 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줄게 하면서 뭘 했냐? 우리들의 밭 있죠? 딱딱한 밭을 논으로 개간해주고 우리들의 수리시설을 정비해주고, 그리고 쌀 있잖아요. 벼를 품종을 개량해줘요. 품종을 개량해서 더 한 번 만들었을 때, 한 번 수확했을 때 더 많이 털어먹을 수 있도록 품종을 개량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고? 생산량이 증가했었다고. 실제로 생산량은 증가를 하게 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많았다? 해외로 빠지는 일본으로 빠지는 양이 더 많았었다. 수탈량이 증가했다. 수탈량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더 힘들었다. 그리고 또한 밭을 논으로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정비했고 품종을 개량한 비용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다시 그 부담이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됐었다 라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선인들 또 싫은 거 얘기해. 그러니까 입을 꾹 막아. 괜히 얘기하지 마. 괜히 얘기했다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근데 이때는 세계적인, 이제부터는 새로운 진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1920년이잖아. 지금은 있잖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불었던 시기야. 무슨 파장이 불었던 시기냐면 1922년, 일단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이미 얘네들은 니콜라이 2세를 폐위시켰어. 그래서 공화정이 들어섰어. 근데 그 공화정이 처음부터 잘 되는 나라 없잖아, 얘들아. 좀 삐걱삐걱 하는 거야. 그때 혁명을 일으켰던 게 레닌이라는 사람이었어. 레닌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당이 이제 시의권을 장악했던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예요. 선생님 너무 말이 빨라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주의 국가를 두 글자로 줄이면 소련. 아시겠죠? 이때 소련이 건국이 되는 것이죠.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거야. 사회주의 국가였던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진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살짝 끊고 이거 싹 지운 다음에 다시 앞에서 찍을게요.